오늘 클래스에서는 항공사, 여러분이 아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가 아닙니다. 항공의 역사를 가지고 살펴보는 항공산업입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너무나 많은 항공산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신세대답게, 신세대 맞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항공산업을 더욱 재미있게 그리고 더욱 기억하시기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항공산업을 가지고 항공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 항공세계에는 세 가지 종족이 있었습니다. 풀서비스 캐리어, 로우코스트 캐리어, FSCC 종족, LCC 종족, 그리고 이 두 종족 어디에 속한다고 말하기 힘든 하이브리드 종족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FSC 종족은 방패를 들고 있죠. LCC 종족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종족, 방패와 창을 다 들고 있습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풀서비스 캐리어 FSC는 허브앤스포크라든가 어떠한 허브공항이라든가 일드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러한 전략들, LCC는 로우 코스트 전략, 세컨더리 에어포트, 포인트 이런 전략, 하이브리드, 짬뽕, 이러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 항공을 읽어주는 남자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항공의 세계, 그리고 이 항공의 세계가 겪어온 역사를 보시면 항공 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실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항공 세계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항공 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말로 항공 세계의 존재 가치이죠. 이 항공 세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맞췄을 것 같습니다. 뭐냐? 여객과 화물을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글로벌, 나라와 나라 간 이 수송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여객 운송의 연도별로 통계는 다르지만 98%에 가까운, 결국은 거의 모든 외국으로 나가는 여객을 나른다, 운송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화물, 사실 화물은 무게로 보면 나르는 비중은, 나르는 수준은 1%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으로 따지면 2017년 기준 30%, 거의 30%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조금 나르고 많이 번다. 고부가가치 상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항공 클래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또 다른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항공 운송 산업이 어떠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항공 산업이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또 하나 뭐냐면은 첫 번째, 국가 브랜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갈 때 가장 먼저, 물론 다른 나라 가기 전에 공부도 하고 여행지도 찾고 하시겠지만 딱 그 나라에 발을 들였을 때 첫 느낌, 공항에서 받으시죠. 또 외항사를 타게 되면 그 외항사가 그 국가의 브랜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항공 운송산업이 중요한 나라들 거의 국가 브랜드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아주 널리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또 하나, 오픈 이코노미, 열려있는 경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경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접근하는, 글로벌하게 봐야 되는 시대이고요. 그걸 열린 경제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서 항공은 그런 열린 경제를 견인했던, 그리고 그런 열린 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감히 한번 주장해 보는 건데요. 국민 행복권 추구에 있어서 항공 운송사업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국민 행복권은 내가 외국으로 여행 가거나 항공기를 타고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얻는 행복,
그 행복권 추구에 있어서 항공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세계의 존재 가치 강조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항공세계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항공세계가 가지는 본성, 특성은 무엇이냐, 또 항공세계가 굴러가는, 항공세계가 유지되는 어떤 규칙들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항공산업이 가지는 특성은 어떤 사회 경제 활동에 의해서 항공 수요가 발생하는 파생 수요라는 부분입니다. 항공 수요가 보통 교통 수요들이 대부분 그렇죠. 또 하나는 동질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가끔 교과서에서 이질성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의 이질성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 요 재화의 기본적인 성격이 동질하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내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를 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A좌석이나 B좌석이나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멸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간 거 내일 간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한번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성, 다시 한번 강조하면 파생수요, 그 다음에 동질성, 그 다음에 소멸성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규칙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에 어떤 운송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딱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 간 협정에 의해서 항공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공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 편익, 즉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항상 따라왔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 파생 수요라고 말씀드렸고 또 글로벌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외 환경이 되게 취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공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년 남짓한 이런 항공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양쪽으로 성장되어 왔습니다. 어떠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서 얻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득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임입니다. 운임도 어떻게 공시되어 있는 가격만 보면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떤 평균적인 운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나 뭐 한 사람을 나르던가 화물을 나르던가 또는 1km의 사람을 나르던가 아무튼 어떤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득도 작아졌고 그거를 이제 제품을 사기 위해 그 지출하는 비용도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그런데 또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나타나는 수익 자체는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기술입니다. 항공은 결국에는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띄워놓고서 어떤 항공 산업을 보고 어떤 항공 역사를 본다. 넌센스입니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꼭 이 팁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무슨 팁이냐?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항공 세계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항공의 정글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고려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방패와 창인데 방패는 카스크, 캐스크라고 읽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은 라스크, 레스크라도 읽기도 하시는데요. 창에 해당하는 무엇이냐? 카스크는 비용입니다. 어떠한 한 좌석을 1km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거 낮을수록 좋겠죠. 낮출수록 방어가 되겠죠. 또 하나 라스크, 같은 어떤 한 사람을 1km 운송해서 얻는 수익. 또 하나는 어떤 항공기 안에서의 탑승률, 전체 좌석 중에 몇 프로가 타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창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 카스크 라스크만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계시면은 항공산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항공 세계가 항공 운송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기를 타시면 이 항공산업, 운송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내식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은 기내식 먹으려고 항공기 비행기 타신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기내식 하나에도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케이터링, 뭐 어떠한 기내식을 제공하는 업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원재료를 만드는 이 산업까지 어려운 말로 전후방 연쇄 산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산업을 지원해야 되는 코로나 상황 이런 위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업이 연계되어 있는 많은 항공 생태계가 있다, 항공 산업 생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고 항공 운송 산업만 바라볼 건데요. 이 항공 운송 산업은 여러 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생태계 중에, 항공 산업 생태계 중에 중요한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길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이 서론은 오늘 클래스뿐만 아니라 오늘은 간단하게 항공의 역사를 한번 제가 구분해보고 그 역사별로 핵심적인 정말 맛보기, 에피타이저로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에 각각의 시대에서 정말 재밌는 얘기들과 정말 영감을 주는 얘기들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항공산업을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항공산업에 대한 구분과 정리, 클래스 마지막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클래스는 한 번에 안 나가고 나누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자, 몇 번이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짬뽕! 나갔을 때 마지막 편에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903년인가요?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을 했죠. 동력을 가진. 항공산업의 태동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세계의 탄생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돌도끼 들고 다니는 시대, 요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모험적인, 도전적인 이러한 측면에서의 항공산업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민간 항공 운송샘의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그래서 제2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항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감히 비행기, 하늘을 날다, 태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공산업, 항공세계의 프로메테우스, 누가 어떻게 불이 던져졌는가라는 부분을 간단히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민간 항공 운송 산업, 어떠한 항공기를 가지고 여객을 날랐던 그 최초는 언젠가, 뭐 사람마다 이야기는 다릅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날랐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1914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4개월간 1월부터 플로리다 아시죠? 플로리다에서 한 명 태우고 다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4개월 만에 멈췄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도전적인 모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1차 세계대전에서 항공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탱크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대한 이 군사적 유용성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고속화되고 탑재량도 늘어납니다. 항공기가 빨라지고 많이 날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빨라지고 많이 날을 수 있다는 뒷면에는 경제적으로 싸게 날 수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역설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술적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뭐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이런 부분은 아닌데 어떤 항공기가 그나마 어떤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192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192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그 당시만 해도 철도망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편 수송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1925년일 겁니다. 1925년에 이 우편 수송을 민간의 계약으로 넘김으로써 민간 항공 운송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식민지를 가질 국가들, 이 국가들은 식민지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 영토가 넓은 나라들, 이 넓은 나라들이 어떤 연결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규모가 영세했고요. 뭐 항공기 제작하는 회사가 운송도 했고요. 굉장히 이제 자본력도 없고요. 뭐 지금 상상하시는 뭐 A380, B787 뭐 이런 비행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세하면서 그런 항공사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었다. 날아다니는 거 저희야 이제 익숙하지만 일단 비행기를 처음 봤던 항공기를 처음 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을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 1927년 무착륙 대서양 횡단입니다. 이 성공이 이 이벤트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 건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타도 되겠구나라는 신뢰성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193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 다양한 항공기들이 개발되고요.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것 DC-3입니다. 21인승 비행기인데요. 이 DC-3 공전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비행기 기종,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항공 산업이 점차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항공사들 설립되게 됩니다. 최초에는 정부 자원이 투입이 돼가지고요. 국영항공사, 플래그 캐리어라고 하는데요. 국영항공사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B247 갖고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임페리얼 항공, KLM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항공사들의 경쟁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이 아닙니다. 100년이 됐죠. 거의 100년 전부터 이런 항공사들의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듯이 항공사들이 커지기도 하고 제국을 성립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아무튼 이런 초기 항공사들이 나라 자본을 기반으로 국영항공사들이 많이 출발을 했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생각하는 경쟁은 아니지만 그 시대 나름대로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항공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게 되면 다 멈춥니다. 다 멈춰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이제 민간항공 운송산업의 태동에 나쁜 영향만 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전쟁에 있어서 항공의 중요성, 2차 세계대전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술도 발전하고 나중에 공항이 될 비행장도 여기저기 많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정책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초기 항공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미국은 항공 보호 육성 정책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철도망 얘기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하나 비행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유럽은 1차 세계대전 때 철도망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기대 효과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자, 프랑스 몇 년도에 항공청,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이겠죠. 항공청 설치됐냐? 놀라지 마십시오. 1920년. 이제 101년 됐나요? 100년 전이죠. 항공성에 설치됐고 독일 국가 주도하에 항공사 통합을 진행을 합니다. 또 영국 처칠, 제가 이제 자주 처칠 수상 소환하는데요. 자력으로 날아라 라고 말했듯이 별로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항공사들과 영국 항공사들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자 임페리얼 항공사를 설립하게 되지만 사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럽에서의 이 정책 분위기 굉장히 달랐고요. 자, 그리고 좀 이런 그 항공 정책 분위기에서 규제 얘기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919년 말에는 초기에 항공 정책의 규제는 안전도 있었지만 정부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치 산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산업들요.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것이 규제의 시작이었고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지금 들어보시면 야, 뭐 하는 얘기야 라고 하실 텐데 어떤 그 의도적으로 독점 시장을 만드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건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규제는 굉장히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안전보다도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항공 운송 산업은 독점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난립하는 것이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독점 기업이 필요하고 독점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규제라는 부분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항공 우편 수송을 하면서 정부의 그걸 계약을 따가지고 운송을 하고요. 거기에 생기는 적자를 정부가 메꿔주는 이런 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30년대 캡, CAB. 자, 캡, 자막 참고하시죠. CAB가 출범을 합니다. 이 CAB 굉장히 항공 역사에 있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